QQQ QLD TQQQ 투자자가 오늘 약국 이야기를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서는 늘 똑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신뢰가 흔들리고 그 다음 유통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통로를 가져갑니다. 이 순서를 못 보면 QQQ를 들고 있어도 세상을 못 봅니다. QLD를 들고 있어도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칩니다. TQQQ를 들고 있어도 상승장 끝에서만 흥분하다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동네 약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약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약사, 약 냄새, 약봉투, 가격표 없이 부르는 대로 사던 약, 처방전을 내밀면 알아서 지어주던 구조, 이건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해 보이던 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이 필요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기능식품은 더 많이 사고 노후에는 약값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수요가 사라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통로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신문은 뉴스 수요가 사라져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뉴스의 통로가 포털과 유튜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이동 수요가 사라져서 흔들린 게 아닙니다. 호출의 통로가 플랫폼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는 돈이 사라져서 줄어든 게 아닙니다. 금융의 통로가 모바일 앱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약국도 지금 같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을 고르고 받고 추천받고 결제하고 기록하는 통로가 바뀌는 중입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이 나옵니다. 돈은 제품을 잘 만드는 쪽에도 가지만 더 크게는 통로를 쥔 쪽으로 갑니다. 검색의 통로, 쇼핑의 통로, 광고의 통로, 결제의 통로, 클라우드의 통로, 건강 데이터의 통로, 이 길목을 잡은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됩니다. 약국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입니다. 흰 가운은 오랫동안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의사든 약사든 흰 가운을 입고 말하면 사람들은 일단 믿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가 유튜브로 쏟아지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제품을 권하고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암과 당뇨처럼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 관련 콘텐츠 309개를 분석했더니 근거가 탄탄한 어급 정보는 19.7% 뿐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D급 정보는 62.5%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조회수였습니다. 근거가 부실한 D급 정보가 오히려 근거가 좋은 어급 정보보다 평균 조회수가 1.35배 높았습니다. 일부 이미지 팔 자극이 진실보다 더 잘 팔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은 항상 옳은 정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자극적인 말, 더 단정적인 말, 더 쉬운 답을 주는 말이 먼저 퍼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천천히 분할하고 구조를 보라는 말보다 오늘 안 사면 끝난다는 말이 더 잘 퍼집니다. QQQ,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신뢰가 아니라 흥분으로 접근하면 결국 고점에서 흔들립니다. 약국의 두 번째 변화는 유통입니다. 카트를 끌고 들어가서 일반약, 동물약, 건강기능식품을 담고 전문의약품만 빼고 2,500여 종을 쌓아놓고 파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값이 싸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뒤를 봐야 합니다. 창고형 약국의 진짜 의미는 싸게 파는 약국이 아니라 약이 의료에서 유통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약국이 상담의 공간이 아니라 진열과 결제의 공간이 되면 약사는 더 이상 옆 동네 약사와만 경쟁하지 않습니다. 쿠팡,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유통공룡과 경쟁하게 됩니다. 약을 싸두고 빠르게 내보내는 일은 쿠팡이 잘합니다. 전국 매장에 싸게 깔아놓는 일은 다이소가 잘합니다. 건강제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은 올리브영이 이미 잘합니다. 이 순간 6년을 공부한 전문가가 가격, 물류, 배송속도 싸움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조의 잔인함입니다. 다이소는 2025년 2월 전국 200개가 넘는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를 3,000원에서 5,0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약사회 반발로 며칠 만에 철수했지만 중요한 건 철수 여부가 아닙니다. 이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창고형 약국도 2025년 6월 성남 1호점 이후 1년 만에 전국 약 40곳으로 늘었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전국 약국이 약 25,000곳이니 숫자로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숫자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작은 숫자가 빠르게 늘어날 때 시장은 그것을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이 반복되면 구조가 되고 구조가 되면 기존 질서는 흔들립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 사례를 봐야 합니다. 일본은 2009년 등록 판매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약사가 아니어도 시험만 통과하면 일반 약을 팔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약사는 6년제 대학과 국가시험이 필요하지만 등록 판매자는 훨씬 낮은 문턱으로 일반 약 판매 현장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드럭스토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 과자, 생활용품을 담다가 감기약도 같이 사는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등록 판매자는 약 8만 명까지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약사 평균 연봉이 약 9,300만 원 선으로 언급되는 반면 일본 약사는 약 600만 엔, 우리 돈 약 5,500만 원 정도로 비교됩니다. 같은 전문직처럼 보여도 통로가 바뀌면 처우가 달라집니다. 면허가 있어도 유통구조가 바뀌면 수익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건 약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업도 투자도 결국 내가 어느 통로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공지능입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단순 노동부터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머리 쓰는 일부터 파고듭니다. 데이터를 읽고 비교하고 조합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일, 바로 고소득 전문직의 핵심처럼 보였던 영역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의 25%를 대신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시간 중 1시간의 가치가 기계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약과 약의 충돌, 환자 상태에 맞는 용량, 복약 기록, 부작용 가능성, 이런 것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공지능이 강해지는 영역입니다. 알파폴드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신약 개발의 핵심인데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있던 문제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2024년 노벨 화학상까지 연결됐습니다. 딥마인드에서 갈라져 나온 아이스모픽 랩스가 일라이릴리, 노바티스와 수조 원 규모의 신약 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흐름도 나옵니다. 약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쪽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약사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전망에서는 약사 일자리가 2024년부터 10년 동안 오히려 약 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위소득도 연 13만 7천 달러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직업 전체가 사라진다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반복 업무가 깎이고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약을 세고 봉투에 담는 일은 기계와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 책임지고 상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답이 나옵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반복 업무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통로를 잃은 구조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신뢰를 잃고 가격 경쟁으로 내려간 자리입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것은 통로를 쥔 기업입니다. 데이터를 가진 기업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QQQQLD TQQQ를 볼 때 단순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기술주가 비싸다, 오늘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 약국의 통로를 가져가는가? 누가 병원의 통로를 가져가는가? 누가 쇼핑의 통로를 가져가는가? 누가 검색과 광고와 결제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의 통로를 가져가는가? 돈은 늘 그 길목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구조가 좋다고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고통이 길어집니다. 좋은 지수도 과열 구간에서 따라가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으로 사면 안 됩니다. 구조를 보고 가격을 기다리고 비중을 지키고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을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약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것도 통로가 바뀌면 흔들립니다. 전문직이라 믿었던 것도 신뢰가 깨지면 흔들립니다. 지식이 많다고 믿었던 것도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의 직업도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반복하는 일인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인지 봐야 합니다. 우리 노후의 자영업도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만 파는 일인지 신뢰와 관계와 데이터를 쌓는 일인지 봐야 합니다. 우리 투자도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인지 세상의 통로를 장악하는 기업인지 봐야 합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시행된다는 흐름까지 더해지면 진료는 화면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약도 집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마지막 빗장이 열리면 약을 만드는 사람보다 약이 지나가는 길을 쥔 쪽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길목에는 유통기업이 있고 플랫폼 기업이 있고 데이터 기업이 있고 인공지능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QQQQLD TQQQ 투자자가 약국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약사라는 직업 하나의 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돈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싸게 사는 약 한 봉투 뒤에
편하게 받는 진료 한 번 뒤에 유튜브 건강정보 한 편 뒤에 거대한 권력 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약사가 흔들리는 이유는 약이 필요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약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돈을 잃는 이유도 시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가는 통로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가격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등락에 갇히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직업을 밀어내고 어떤 기업에게 권력을 넘기고 어떤 통로에 돈을 몰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고 상승장에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돈이 몰리는 길목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